이 조금 안 됐네요. 세월 참 빠른 것 같아요. 결혼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10년이 가까이 흘렀다는 게 말입니다. 전 남편과 선을 봐서 결혼했어요. 딱히 엄청나게 사랑하거나 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잘 맞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니 저도 결혼까지 한 거고 말입니다. 물론 문제가 아예 없어 보이진 않았어요. 우리 쪽이 많이 손해보고 하는 결혼인 건 알지? 그러니까 네가 잘해야 된다. 알겠니? 명심해라. 사실 저희 집이 남편네에 비해서 조금 못 산다. 그런 건 있었지만 그다지 차이가 나지 않았거든요. 게다가 선을 보라고 할 때 저의 가장 마음에 들었던 점을 나이라고 그것 때문에 시키는 거라고 동네방네 다 떠들고 다닌 사람이 바로 시어머니였습니다. 남편과 전 나이 차이가 9살이 나거든요. 제가 마지막까지 조금이라도 망설인 이유가 바로 그 나이 차이 때문이기도 했고 말이죠. 그래서 뭐 전 제가 그다지 시집을 잘 갔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게다가 시댁이 엄청나게 잘 살면 모를까 그것도 아니었고요. 그냥 평범한 중산층 정도 되는 집안이었거든요. 남편의 직업도 그냥 공무원이었고 말이죠. 왜 옛날 어르신들은 공무원이 엄청난 직업인 줄 아시는 분들 많잖아요. 사실 박봉에 어디 가서 대접해 주는 것도 아니고 요즘 공무원은 일만 많고 월급이 작아서 이직하는 젊은 층들도 굉장히 많은데 말이죠. 그런데 옛날 분이라 그런지 아니면 본인 아들이 싸고 드는 건지 몰라도 공무원을 무슨 엄청나게 대단한 직업 얘기하듯 하는 분이시긴 했습니다. 주위에서 비꼬는 말로 자기는 아들이 변호사 의사쯤 되는 줄 알았다라고 말하시는 분도 계셨으니까요. 그래서 그런지 결혼하고 나서부턴 거의 바로 임신에 대한 독촉을 받았습니다. 전 어렸지만 남편은 나이가 있는 편이었으니까요. 결혼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이런 말을 들었어요. 넌 남들 다 아는 임신 왜 이렇게 안 되는 거냐? 어디 문제라도 있는 거 아니니? 검사를 좀 받아봐. 어려서 바로바로 임신될 줄 알고 데려왔더니만. 아니 사람을 무슨 임신하는 기계로 보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는 건지 전 사실 지금도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물론 이해할 생각도 없지만 말입니다. 남편도 마찬가지긴 했어요. 병원에선 뭐라고 해? 남편이랑 같이 와보라던데 난 문제 없다고. 그러면 내가 문제가 있단 말이야? 아니 병원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맞지 뭐. 내가 문제가 없다니까. 그러면서 본인은 기분이 나쁘다며 검사를 받지 않겠다 바락바락 우기더라고요. 아마 제가 문제가 없다니까 정말로 본인에게 문제가 있는 거일까봐 무서워서 더 화를 낸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어머니도 그 말을 듣고 똑같이 화를 내셨으니까요. 결국 1년이 넘어가던 때에 남편과 함께 병원을 찾았습니다. 병원에서 여러 번 저에게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고 했지만 시어머니 끝까지 믿지 않다가 제가 거짓말을 한다며 함께 병원에 가자고 하더군요. 네, 아내분은 문제가 없으세요. 그러면 우리 아들이 문제가 있다는 건가요? 아내분이 아무 문제가 없으시니까 전 의사로서 남편분도 검사를 해봐야 한다고 사실대로 말한 것뿐인데요. 의사가 그렇게 아무 동요 없이 논리적으로 말하는데 시어머니가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었겠어요. 씩씩거리며 병원을 나왔고 이 병원 의사 싸가지가 없다는 둥 말도 안 되는 소리만 할 뿐이었죠. 병원을 옮기자고 해서 옮긴 병원에서도 제가 문제 없다는 결과를 듣고 나서야 남편에게 얘기를 해서 함께 산부인과를 가게 됐습니다. 남편분 정자수 개체가 적네요. 그게 무슨 소린가요? 나이가 있으신 편이기도 하지만 그런 거 고려해도 또래 남자분들 대비 적은 편이에요. 자연 임신이 불가능한 건 아닌데 쉽진 않죠. 그 말에 남편은 자존심이 상당히 많이 상한 듯한 표정을 짓더군요. 사실 전 그게 왜 그렇게까지 자존심을 상하게 할 일인진 모르겠거든요. 아무튼 그날 병원을 다녀와선 시어머니에게 사실 그대로 말했습니다. 물론 시어머니 또 펄쩍펄쩍 뛰었고요. 그게 무슨 말도 안 된 소리냐? 아예 우리 아들이 지금 사내구실을 못한다는 말이야? 응? 아니, 전 의사가 한 말을 그대로 그 의사 돌팔인 게 분명하다. 성질을 있는 대로 부리더니 남편을 붙잡고 저 몰래 병원을 한 곳 더 다녀온 것 같더라고요. 그건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었죠. 그 뒤에 조금 누그러져선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즘 불임은 아니지만 난임인 사람들이 많아서 시험관인지 뭔지 그런 것도 한다는데 그거 알아?
네, 전에 병원에서 그거 하라고 얘기하긴 했어요. 그래, 그러면 그걸로 하자. 사실 전 아무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살짝 억울한 면이 없지 않았긴 했습니다. 하지만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시험관 시술을 받았어요. 다행히 한 번에 임신이 됐습니다. 엄마 아기 집이 건강해서 그런지 착상이 잘 된 것 같네요. 씨가 좋아서 그런 거지 뭘. 엄마가 좋은 거야. 의사가 보이는 게 그렇다는 말입니다. 의사가 그렇게 말하는데도 시비를 걸어대고 혀를 차린 시어머니를 보면서 저 양반은 정말 어지간히도 며느리를 인정해주고 싶지 않구나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그전에도 그런 것을 많이 느끼긴 했지만요. 되돌려 생각을 해보니 왜 진작에 이혼하고 나오지 않았던 건지 저 자신에게도 의문이 느껴질 정도긴 하네요. 제 얘기를 조금 할게요. 전 작은 중소기업에 다녔습니다. 회사 사장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라 이것저것 다 양해를 해주셔서 지금도 다니고 있고 말이죠. 만약 그거 아니었으면 선뜻 이혼할 용기를 내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아이를 갖자마자 시어머니가 회사를 그만둘 걸 강요하셨거든요. 아, 어떻게 가진 아인데 당장 그만두고 눌러 앉아서 집에서 살림이나 살거라. 배려해 주시겠다고 회사에서 말씀하셨어요. 애를 낳아서도 문제가 아니냐. 애는 엄마가 집에서 키워야 하는 건데. 그래도 혼자 버는 것보다 둘이 버는 게 애를 위해서라도 낫잖아요. 네 남편 잘 벌어오지 않니? 공무원 월급이 뻔한 건데. 뭐라고 했어? 아, 너 지금 내 아들 무시했니? 아니, 그 말이 아니라. 뭐가 그 말이 아니야? 벽이었습니다. 벽이요. 말이 전혀 통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저희 시어머니는요. 제가 하도 시달리다 보니까 보다 못한 남편이 나섰어요. 그 남편이 나설 정도였으니 시어머니가 대단하긴 대단하신 분이에요. 정말로. 제 월급이 많은 편도 아니고 애 키우려면 둘이 벌어야 돼요. 조금 빠듯하게 살아도 여잔 집에서 살림하고 애 보는 게 낫지. 그건 옛날이고요. 하나라도 더 가르치려면 더 벌어야죠. 어머니도 손주 좋은 교육 해주고 싶으시잖아요. 결국 시어머니는 입을 실룩거리며 허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까지 그렇게 나오는데 뭐라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었겠어요. 그렇게 전 아이를 낳았습니다. 사실 전 딸이든 아들이든 상관없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그 닭딸을 생각하면 아들인 게 천만다행이긴 하고 말이죠. 아들이어서 그나마 제가 그 엄청난 잔소리를 덜 듣게 된 거니까 말이에요. 뭐 그게 아니라도 엄청나긴 했지만요. 아이를 낳고 한동안은 조금 덜 하기는 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먹고 이렇게 재워야 하고 그런 것들로 간섭이 어마어마했지만 말이죠. 그래도 그 시기엔 견딜만 하기는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조금의 편함도 잠시 아이가 커가면서 시어머니는 더더욱 절 막대하셨어요. 그 시작이 됐던 이유는 바로 이거였습니다. 애가 발육 속도가 늦다는데 제대로 먹이는 건 맞니? 아, 애가 말이 늦는데 이거 엄마 머리 닮은 거 아니야? 큰아들 머리는 엄마 닮는다는데 우리 집에선 이렇게 말 늦은 애가 없었어. 이게 다 엄마가 집에서 애를 안 봐서 그런 거 아니니? 한순간도 절 탓하지 않았던 적이 없었어요. 그냥 모든 게 다 저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날씨가 안 좋은 건 마저 제 탓을 할 정도였으니 말이에요. 저희 집안 사정이 어려워지면서부턴 점점 더해졌습니다. 저희 집이 원래도 잘 사는 편이 아니긴 했지만 그래도 남한테 빚을 지거나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있을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어느 날 엄마가 이사해야 할 것 같다고 전화가 왔어요. 지금 살고 있는 집을 팔고 옮겨야 할 것 같다고 말이죠. 이유는 아버지가 돈을 빌려줬는데 받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엄한 사람에게 빌려준 것도 아니고 삼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그대로 들고 도망을 갔다고 하더라고요. 아빠에게뿐만 아니라 주변의 친인척들에게 빌릴 수 있는 만큼은 다 빌리고서 말이에요. 그 충격으로 아빠는 쓰러지셨고 병원비도 굉장히 많이 깨졌어요. 그래서 집안 사정은 더더욱 안 좋아졌고 말이에요. 급기야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신청을 하고 수급을 받게 됐습니다. 물론 그게 가난의 증거나 그걸 받아서 인생이 망했다 한다거나 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 가족에겐 없었던 일이 생기니 저에겐 타격이 크긴 하더라고요. 심리적으로 말입니다.
게다가 당시엔 제가 잠시 휴직기를 내고 쉬고 있을 때였거든요. 아이가 또래 아이들에 비해 조금씩 느리다는 문제로 시어머니에게 매번 욕을 들어먹다 보니 정말로 내가 집에 붙어 있지 않아서 그런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한동안이라도 아이 옆에서 붙어 있어야겠다 하는 생각을 했던 기간이었어요. 한 달에 10만 원이라도 내가 보내줄게. 나도 더 보내주고 싶은데 지금은 나도 일을 쉬고 있어서 여의치가 않아. 괜찮다고 하고 싶은데 그것도 지금 엄마랑 아빠한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거절을 못하겠다.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뭐가 미안해. 그런 말 하지 마.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엄마는 그 돈을 받는 것도 너무 미안해 했거든요. 전 10만 원밖에 되지 않는 돈을 드린다는 것 자체가 손이 부끄러웠는데 말입니다. 그러던 중 그 사실을 남편이 알게 됐어요. 친정에 돈 보내? 매달 10만 원씩 보내고 있어. 아, 우리가 돈이 어딨다고 돈을 보내. 남편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울컥 눈물이 나올 것 같더라고요. 아니, 당신 돈 주는 것도 아니고 나 회사 쉬고 있다고는 해도 한 달에 10만 원 정도는 보낼 돈이 있어. 그리고 지금 우리 엄마 아빠 사정 뻔히 알면서 그렇게 말하는 건 너무한 거 아니야? 아니, 그러게. 아, 왜 장인어른은 돈을 빌려주신 거냐고. 우리 아빠가 알고 그랬어? 그리고 삼촌이니까 자기 동생이니까 믿고 빌려준 거지. 당신 정말 너무한다. 정말 서운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지 싶을 만큼 말이죠. 아빠가 그 일로 충격이 커서 병원 신세를 졌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그리고 저도 그간 번 돈이 있으니 한 달에 그 정도는 보낼 수 있는 여유가 있다는 것도 남편이 뻔히 알고 있었는데도 그걸 아까워하는 게 서운하다 못해 정이 떨어지더라고요. 아마 이 사연을 듣고 계시는 다른 분들도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남편은 입을 불퉁이 내밀고 중얼거리긴 했지만 큰 돈도 아니었고, 제가 자기 돈을 손 안 대고 제 돈으로 드린다고 하니 더 이상 다른 말을 하지 않았어요. 뭐 애 키우려면 우리도 살림이 빠듯한데 거기까지 신경을 쓴다 하면서 끝까지 절 짜증나게 했지만 말이죠. 전 그래서 시어머니가 그 사실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절 더 갈구나 보다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넌 이제 주제를 알고 우리 집에 충성을 해. 뭐 이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셨으니까요. 보통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주제를 알고 충성을 하란 얘기를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는 건지 전 지금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네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너 그게 정말이냐? 시어머니가 저희 집을 박차고 들어왔어요.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요. 무슨 일 있으세요? 전 정말 놀라서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전 뭔가를 잘못하거나 딱히 책 잡힐 만한 일을 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또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나 했던 것 같네요. 너희 친정에 돈 보낸다는 말이 정말이냐 말이다. 순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사실 전 이미 알고 저에게 그런 구박을 하시는 줄 알았고, 또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게 이렇게 화를 내면서 저희 집에 쳐들어올 만큼의 일은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게 왜 하는 얼굴로 시어머니를 바라봤던 것 같습니다. 얼른 대답 못해? 그러자 시어머니는 절 다시 한번 다그쳤고 전 고개를 갸웃하며 대답했어요. 네, 한 달에 10만 원씩 보내드리고 있어요. 사실 큰돈이 아니긴 하잖아요. 뭐 누군가에겐 큰돈일 수도 있지만 딸이 부모님에게 한 달에 주는 용돈으론 절대 큰돈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넉넉한 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 정도는 해드릴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그 난리가 날 줄은 정말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저에게서 그 얘기를 듣고 저를 향해 저벅저벅 걸어오신 시어머니가 그대로 제 뺨을 올려친 겁니다. 전 순간적으로 귀에서 삐 하고 소리가 들릴 만큼 세게 맞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세게 맞으면 또 멍한 기분이 들거든요. 아픈 건 그 다음 문제고 말이죠. 맞을 짓을 했으면 맞아야지. 너 우냐? 응? 뭐가 억울해서 울어? 몰랐는데 제가 울고 있더라고요. 저도 제가 울고 있다는 건 몰랐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뚝 하고 떨어진 거였거든요. 제가 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원래 그런 억울하다는 말이나 시어머니가 저에게 뭐라 하실 때 말대답을 안 하는 편이었거든요. 할 말이 없어서 그랬다기보단
그래지면 또 꼬리에 꼬리를 잡아서 뭐라고 하니까 그냥 제가 입을 다무는 걸 선택한 거고 말이죠. 뭐? 지금 뭐라고 했냐?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아, 지금 그걸 몰라서 물어?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하면서 손을 번쩍 들어 보였습니다. 다시 제 뺨을 올려 칠 기세로 말이죠. 하지만 이번엔 저도 참지 않았어요. 뭐 그간 참아왔던 게 그 일을 계기로 폭발한 거라고 보면 될 것 같네요. 친정이 어려워서 한 달에 10만 원씩 드리는 게 이렇게 맞을 만큼 잘못한 일인가요? 제가 지금 회사에 다니지 않아서 한 달에 10만 원씩밖에 못 드리는 게 손이 부끄러울 정도인데 어머님은 그게 뭐가 그렇게 화가 나세요? 언제나 고분고분 듣고만 있던 제가 빽 하고 소리를 지르자 시어머니도 조금 놀란 것 같긴 하더라고요. 순간적으로 눈을 멀뚱 뜨고 절 바라본 걸 봐선 말입니다. 하지만 이내 더 큰 목소리로 소리를 질렀어요. 네가 지금 잘못한 걸 몰라 이년아? 네가 뭔데 감히 내 아들 돈을 친정으로 빼돌려? 하는 거로금 먹고 잠에서 쌀만 축내고 지 자식 하나 제대로 못 키우는 년이 뭘 한 게 있다고? 사실 시어머니가 하는 말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야 하거든요. 워낙 말도 안 되는 말들로 억지를 부리시는 일이 많기도 했지만 그걸 하나하나 다 들으면 저도 정신이 이상해질 것 같았기 때문에 대부분은 흘려듣긴 했어요. 물론 그럼에도 그것들이 쌓이기는 했던 것 같지만요. 어머님 아들 돈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정색을 하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직장을 다니면서 조금씩 모아둔 돈이 있었고 그 안에서 지금 살림에 피해가 되지 않을 만큼 드리고 있는 거였거든요. 사실 마음 같아선 더 드리고 싶었는데 그것도 시댁 눈치가 보여서 적게 드리고 있는 거였습니다. 지금 와서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러지 말 걸 하는 후회만 밀려와요. 시집간 딸려는 출가 외인이라는 말도 못 들어봤니? 너 시집 왔으면 이제 우리 집 식구인 거고 그러면 네 돈도 우리 아들 재산인 거지. 정말 누가 들으면 저 할머니 미쳤나 할 만한 말들만 줄줄 늘어놓고 있더라고요. 볼이 아프고 화가 나고 서럽고 한 와중에도 우리 시어머니는 정말 대단하기는 하시다. 어떻게 저런 말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할 수 있지 하는 생각을 하긴 했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어려워지면 자식된 도리로 조금 도와드릴 수도 있지. 그게 이렇게 맞을 일이에요? 사실 도와드린다고 하기에도 민망한 금액이라 전 그런 말도 못 꺼내고 있었는데 말이죠. 10만 원이 적니? 응? 그리고 너희 집 망한 건 네 아빠 잘못한 거고 그거 너 본데 왜 자식한테 빌붙어? 10만 원 정도는 그냥 용돈으로 드릴 수 있는 돈이에요. 빌붙다니요? 너 지금 나한테 소리 질렀니? 응? 이게 아주 덜 맞았지. 제 돈으로 도와드리는 거고 그나마도 눈치 보여서 10만 원씩밖에 못 드리는 건데 이젠 그럴 필요도 없겠네요. 제 돈은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어머니 더 이상 간섭하지 마세요. 아니 이게? 시어머니는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선 말까지 더듬더라고요. 화가 굉장히 많이 난 듯한 말이죠. 전 거기에 대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혹시 애아빠가 말했나요? 제가 10만 원씩 돈 보낸다고? 애비가 그러면 뭐? 너 혹시 네 남편한테 그거 따져 물을 생각인 거니? 네, 한 달에 고작 10만 원. 그것도 마누라가 번 돈으로 보내는 건데 그것도 아까워서 자기 엄마한테 쪼르르 달려가서 이르는 남자를 제가 뭘 보고 뭘 믿고 같이 살아요. 이 인연이 진짜 너 정말 죽어볼래? 시어머니는 그렇게 소리를 지르며 제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그것 또한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에 전 너무 놀랄 수밖에 없었고 말이죠. 인연이 맞아야 정신을 차리지. 너 같은 것들은 맞아야 돼. 이거 놓으세요. 한참을 그렇게 머리채를 잡힌 채 막말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는 1시간을 넘게 그러고 계시다가 본인이 지치셨는지 댁으로 돌아가셨어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고선 말이죠. 당장 그 10만 원 다음 달부터 보내지 마. 알겠니? 내 말 안 들으면 이거보다 더 한 꼴 보게 될 거야. 시어머니가 그렇게 돌아가고 난 뒤 전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나왔어요. 그건 슬프거나 해서 나오는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냥 나오는 눈물 있잖아요. 그런 눈물이었죠. 그 순간만큼은 제가 세상에서 제일 서러운 사람이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아, 난 이제 더 이상 이 집안에서 며느리로 살 수 없겠다고 말이죠. 뭐 시어머니가 그렇게 학대 아닌 학대를 한다고 해도 남편이 저에게 정말로 잘한다면 또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였지만 앞서 사연을 들으셨으면 알 수 있다시피 남편도 못지않은 놈이었잖아요. 그런 남편을 어떻게 믿고 살 수 있겠어요. 한참을 울다가 거실 소파에서 잠이 들었던 것 같네요. 문을 여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남편이 조심해서 집으로 들어오다가 저와 눈이 딱 하고 마주쳤습니다. 조심히 집으로 들어오는 모습과 저를 보고 화들짝 놀라는 걸로 봐선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알고 있는 눈치였어요. 뭐 하긴 그 10만 원도 지 엄마한테 쪼르르 달려가서 잃은 거였으니 말이죠. 넌 그 10만 원이 그렇게 아까웠니? 제가 아무 감정 없는 얼굴과 말투로 남편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잠시 절 빤히 바라보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니 그냥 굳이 싶어서 어머니한테 말한 건데 나도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하실 줄 몰랐어. 정말이야. 모르는 거 좋아하네. 넌 네 엄마 몰라? 이러라고 말한 거잖아. 제가 단호하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 제 말투에 남편은 빈정이 상한 것 같더라고요. 진짜 웃기는 새끼죠. 지가 한 짓은 생각 안 하고 제 말투에 빈정이 상하다니요. 너 지금 말투 그게 뭐야? 내 말투? 왜? 열받아? 화나? 네가 네 엄마한테 쪼르르 가서 와이프가 친정에 매달 10만 원씩 준다고 일러서 네 엄마가 내 뺨을 내리치고 내 머리채를 몇 시간이나 휘어잡고 있다가 쌍욕을 하면서 돌아갔는데 넌 고작 내 말투가 화가 나? 아마 남편도 조금 놀라긴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 조금 놀라는 것 같기도 했고 말이죠. 본인도 본인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자기 엄마 성깔을 모르는 게 아니었잖아요. 이 정도로 지랄을 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도 내심 시어머니가 한 소리를 하길 바라는 마음에 이른 걸 테고 말입니다. 아, 며느리가 잘못했으면 시어머니가 훈육을 좀 할 수도 있지. 너 지금 훈육이라고 했니? 어느 집 시어머니가 며느리 훈육을 뺨 올려붙이고 머리채 잡고 이년저년 하는 걸로 해. 넌 그런 집안에서 자랐니? 응? 그리고 내가 대체 뭘 얼마나 잘못했는데? 그제야 모든 울분이 터져 나왔던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울어서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것 같았던 눈물도 다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제 반응에 당황도 했고 또 본인 딴엔 일이 이 지경으로 커질 줄 몰랐던 건지 조금 미안해 보이는 듯도 싶긴 했지만 사과를 하는 건 자존심상 또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억지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아, 뭐 당신도 잘한 건 아니지. 그런 건 나랑 한번 상의해 볼 수도 있는 문제였고 또 어머니 입장에선 화가 나실 수도 있는 일이고 아, 어른들은 원래 그런 거에 민감하잖아. 아, 뭘 이렇게 유난을 떨어. 아, 그 10만 원은 내가 앞으로 얘기 안 할 테니까 그냥 넘어가. 현명하네 하는 소리가 입 밖으로 저도 모르게 나올 뻔했습니다. 아주 대단히 큰 인심을 쓰듯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개자식이. 그냥 넘어가자고? 난 그럴 생각 없는데. 그럼 뭐 어쩌겠다는 건데? 아, 뭐 이혼이라도 하자는 거야? 아마 남편은 절대 제 입에서 먼저 이혼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을 거로 생각하고 그렇게 비웃듯 얘기한 걸 겁니다. 남편이나 시어머니나 능력도 없고 친정 가세도 기울었고 제가 이 집에 붙어 있는 거 아니고선 다른 살 길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니 그렇게 저를 막대한 거고 말입니다. 그래도 계속 붙어 있을 테니까요. 왜? 못할 것 같아? 야, 네가 무슨 이혼이야. 내가 아무리 능력이 안 되고 가진 게 없어도 이런 꼴을 당하면서까지 너랑 살아야겠니? 조금 힘들더라도 나가서 사는 게 낫지. 조금? 이게 집에서 한동안 놀더니 현실 파악이 하나도 안 되나 보구나. 너 같은 아줌마가 지금 밖에 나가서 혼자 뭘 어떻게 벌어먹고 살 수 있는데 세상이 그렇게 만만한 줄 알아? 네가 무슨 이혼이야? 남편의 그 반응을 보고 확신했습니다. 아, 이 남자는 내가 정말 이혼 얘기를 꺼낼 줄은 꿈에도 몰랐구나. 그리고 이혼하는 걸 무서워하는구나 하고 말이죠. 사실 그렇잖아요. 이제 50인 남자가 그것도 박봉인 공무원에 애까지 달린 그런 집에 어느 여자가 시집을 오겠어요. 게다가 저 남자는 옆에 자신을 돌봐줄 여자가 없으면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아는 등신인데 말입니다. 개똥밭에 구르는 일이 있더라도 난 이제 너랑은 못 살겠다. 이런 취급받고 내가
너랑 어떻게 사니? 어? 그리고 나 이제 더 이상 네 엄마 얼굴 꼴도 보기 싫어. 너 아까부터 자꾸 너너 거릴래? 그리고 네 엄마? 이게 진짜. 이 와중에도 그게 화가 나니 너는? 제가 버럭 소리를 지르자 남편은 그제야 입을 다물었어요. 그리곤 잠시 제 눈치를 보다가 방으로 쏙 들어가 버리더군요. 그 머리채를 당장이라도 붙잡고 싶었지만 왜 그런 기분 아시나요? 힘이 쭉 빠져서 이젠 더 이상 대꾸고 뭐고 하고 싶지 않은 기분 말입니다. 그때 제 심정이 딱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더 이상은 저 인간과 말도 섞고 싶지 않다. 뭐 그런 기분이 들면서 이제 정말로 끝내야 할 때라는 생각만 굳어졌어요. 전 일단 짐을 쌌죠. 당장 이 집을 나가고 싶었거든요. 그러고는 친정으로 갔습니다. 뭐 넓은 집은 아니었지만 세 명이 살 수 있을 정도긴 했거든요. 집으로 아이를 안고 온 절 보고 엄마가 굉장히 많이 놀랐어요. 무슨 일이야? 그리고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렇게 묻는 엄마를 보고 그 자리에서 그대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정말 엉엉하고 울었던 것 같아요. 사실 나이가 들며 엉엉거리면서 서럽게 우는 일은 잘 없잖아요. 그런데 정말 엄마를 보니까 그렇게 울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울면서 그간 있었던 일, 그리고 전날 시어머니에게 당한 일을 모조리 다 얘기했습니다. 엄마는 제 얘기를 듣는 내내 우셨어요. 화도 나셨던 것 같지만 그것보다 딸내미가 이런 대접을 받고 있었다는 걸 몰랐던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서 슬퍼하신 것 같았지만요. 사실 그래서 그간 시댁에서 절 구박한다고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부모님의 그런 모습은 마음이 아프니까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그게 다 정말이냐? 어? 집에 안 계신 줄 알았던 아빠가 방문을 벌컥 열고 나오신 겁니다. 아빠는 원래 그 시간엔 집에 잘 없으셨거든요. 어디 일자리가 있나 알아보러 나가기도 하셨고 삼촌에 대한 정보도 캐러 다니기도 하셨고요. 그래서 저도 일부러 그 시간에 친정으로 간 건데 말이죠. 맞았다고? 어디를? 얼마나? 아빠는 그렇게 얘기하며 얼른 제 얼굴부터 살폈습니다. 그러고는 욕을 하셨어요. 그렇게 험한 말을 하는 아빠는 처음 보는 아빠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내 이 집안을 가만두라 봐라. 뭐하러 그래요? 일단 앉아봐요. 어? 이렇게 흥분해서는 사고만 치지. 오히려 엄마가 뜯어말릴 정도였으니까요. 원래 엄마가 감정적이라 쉽게 울고 화를 내시는 편이었고 아빠는 이성적이라 어지간한 일에도 욕을 하거나 울컥하는 일이 잘 없으셨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반대였습니다. 하나뿐인 딸내미가 이런 꼴을 당하고 왔는데 그걸 가만히 앉아서 보고만 있으면 그게 부모야? 어? 내가 이 집안 식구들을 잡아서 족치고 말지. 족칠 때 족치더라도 제대로 족치려면 이렇게 감정적으로 나서면 안 된다니까. 엄마의 그 말을 듣고 아빠가 멈칫했어요. 전 약간 두 분이 평소와는 반대된 그 모습을 가만히 보고만 있었고 말이죠. 그때였습니다. 남편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제야 제가 집을 나갔다는 걸 알게 된 모양이더라고요. 전화를 받고 오겠다고 아이를 엄마와 아빠에게 맡기고 집 밖으로 나왔죠. 남편의 목소린 상당히 격앙되어 있었습니다. 너 진짜 나랑 안 살려고 나간 거야? 내가 어제 한 말 뭐로 들었니? 그냥 하는 말인 줄 알았니? 네가 제정신이 아니구나. 네 주제에 무슨 이혼이야. 내가 얘기했잖아. 개똥밭에 굴러도 너랑은 이제 못 살겠다고. 고생을 해도 내가 하고 밖에서 죽어도 내가 죽을 테니까 넌 신경 쓰지 마. 난 너랑 못 살아. 너 잘 들어. 남편은 뭔가 비장한 말을 하려는 듯 얘기를 꺼내더군요. 뭐 우스운 얘기였지만요. 마지막 기회다. 지금 당장 안 들어오면 나중에 네가 바짓가랑이 붙잡으면서 빌어도 아무 소용 없어. 나도 너 용서 안 해줘. 지금 당장 도영이 데리고 집으로 들어와. 그러면 없던 일로 해줄 테니까. 저도 모르게 비웃음이 나오더군요. 뭐 대단한 거 해준다는 듯이 비장하게 구는 것도 웃겼지만 저러면 제가 겁을 먹을 줄 안다는 게 최종적으로 너무 우스웠습니다. 전 정말로 이혼을 하려고 나온 건데 말이죠. 없던 일로 안 해도 돼. 난 너랑 이혼할 거니까. 그러곤 전화를 바로 끊어버렸습니다. 알터니가 빠진 것처럼 속이 시원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이게 뭐라고 그간 그렇게 마음고생을 했나 싶고 이 지경이 되기 전에 진작 이혼을 했었어야 했는데 하는 생각도 들어서 후회도 되고 말이죠.
다음 날 아빠를 따라 변호사를 만나러 갔습니다. 아빠 동창분 중에 변호사분이 있다고 했어요. 아빠가 저에게서 얘기를 들은 날 그 동창분에게 오랜만에 전화해서 사정을 다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사정 다 얘기했더니 일단 한번 와보라고 하더구나. 무료로 사건 수임해주겠다고. 오랜만에 연락한 건데 너무 고맙지 뭐냐. 그렇게 만난 아빠의 친구분은 제 얘기를 다 들으시고는 최대한으로 재산 분할과 위자료를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셨어요. 제가 그래도 수임료를 조금 드리겠다고 하니 어린 시절 아빠에게 도움을 받은 적 있다고 그거 빚을 이제야 갚는 거라면서 한사코 거절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또 느꼈던 것 같아요. 사람은 착하게 잘 살면 언젠가 어디서건 다 돌려받게 되어 있다는 걸 말이죠. 그렇게 소장을 쓰고 나오는 길에 아빠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너 그렇게 만든 거 이상으로 돌려받게 해주마. 그러니까 넌 이 아빠만 믿어. 당시엔 아빠가 그런 말을 왜 하는 건지 몰랐거든요. 무슨 생각으로 하시는 건지 말입니다. 그냥 변호사분을 만나게 해주셨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한 말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지금부터 아빠가 저희 시댁에 어떻게 복수를 했는지를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저도 아빠가 그렇게까지 하실 거라곤 정말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며칠 뒤에 남편에게서 전화가 한 통 왔어요. 너야? 다짜고짜 너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네가 회사로 사진 보냈지? 무슨 사진? 너 아니고서 이런 사진 보낼 사람이 누가 있어? 너 맞잖아. 무슨 사진을 말하는 건데? 다짜고짜 전화해선 자꾸 사진을 제가 자기 회사로 보냈다는 겁니다. 전 무슨 사진을 말하는 건지 영문을 몰라서 계속 되묻기만 했고 말이죠. 그런데 그 사진은 다름 아닌 남편의 불륜 행각을 담은 사진이었어요. 전 남편이 불륜을 하고 있었다는 것도 그때 알았거든요. 게다가 상대는 같은 직장에 다니는 동료였고 유부녀였더라고요. 너 불륜도 하고 있었니? 진짜 가지가지 했다. 남편은 제가 그 사진을 회사로 보냈다고 확신을 하는 듯 보였지만 제가 아예 영문을 모르는 말투로 계속 무슨 사진이냐고 되물으니까 혼자 욕을 해대다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아빠가 시댁 식구들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한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빠에게 물었죠. 아빠가 보낸 거냐고 말이죠. 그랬더니 바로 그렇다고 대답하시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아빠 후배 중에 심부름센터를 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분에게 얘기를 했더니 또 손수 의뢰비도 받지 않곤 다 알아봐 준 거라고 말이죠. 앞서 얘기했듯 사람이 착하게 살면 다 돌려받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아빠도 이런 식으로 돌아오게 될 줄은 생각 못 하셨겠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아빠의 복수는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었어요. 이게 지금 나를 폭행으로 고소를 해? 네가 제정신이냐? 아빠가 시어머니를 폭행으로 고소했다더군요. 물론 전 몰랐습니다. 시어머니는 소장을 받고 제가 고소한 줄 알고 절 찾아오셨어요. 그리곤 다시 머리채를 잡고 쌍욕을 하셨고요. 전 시어머니를 보면서 느낀 점 한 가지가 입이 험한 사람이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없어 보이는지 하는 걸 참 많이 느꼈거든요. 이년이 정말 나한테 죽어봐야 정신을 차리지. 응? 너 같은 거 내가 진작 찍소리 못하게 밟아놨어야 하는 건데 주제도 모르고 어디서 이혼하겠다고 설쳐?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이 여편 내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지. 아빠가 어디선가 그렇게 소리를 지르며 나타나신 거예요. 전 아빠가 거기 있다는 것도 몰랐기 때문에 정말 많이 놀랐거든요. 그리고 아빠의 손엔 휴대폰이 들려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에게 욕을 하고 머리채를 잡는 모든 순간을 휴대폰으로 다 녹화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뭐야? 내가 너희 집안 가만 안 둘 거야. 내 딸 눈에 눈물 나게 해놓고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어? 아니 이 양반이 미쳤나? 어디 한번 계속해봐. 내가 이거 가지고 다 고소할 거니까. 시어머니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조금 인지한 것 같았어요. 주춤주춤하는 모양새가 딱 그랬습니다. 휴대폰을 뺏으러 손을 뻗었지만 아빠가 재빨리 뒤로 몸을 피했죠.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어딘가 현실 같지가 않더라고요. 드라마 속 한 장면 같았습니다. 흔히들 얘기하는 막장 드라마 말이에요. 내가 니들 속셈 모를 줄 알아? 시어머니는 그렇게 소리를 지르곤 이 말을 덧붙이더군요. 더 몰상식한 말이었습니다.
우리한테 이걸로 협박해서 돈 뜯어내려고 하는 거잖아. 이 거지 새끼들이. 지금 말 다 하셨어요? 그 순간 제 이성의 끈이 끊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만약 저에게만 그렇다면 이번에도 화가 조금 나고 조금 서럽고 하는 정도로 끝낼 수 있었겠죠. 어차피 이제 곧 이혼도 하는 마당에 이런 소리쯤은 그냥 듣고 넘기자 했을 수도 있고 말이에요. 하지만 저희 아빠한테까지 그런 말을 한 건 정말로 도무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 말이 틀려? 거지 새끼 맞잖아. 돈 때문에 이러는 거 맞잖아. 세상 사람들 모두가 어머니처럼 몰상식하진 않아요. 뭐?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몰상식? 거지 새끼니 뭐니 이 말도 다 고소할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본인이 무식하게 생각 없이 입 놀리고 행동한 거 죽을 때까지 후회하게 만들어줄 테니까. 그렇게 말하고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아빠를 끌고 그곳을 나왔습니다. 몰랐는데 제가 또 울고 있더라고요. 밖으로 나오니까 아빠가 어깨를 토닥여 줬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제 더 이상 저런 인간들 때문에 울 필요 없다. 받은 거 이상으로 되돌려주고 우린 더 잘 살면 돼. 알겠지? 그런 아빠 말에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곤 다짐 아닌 다짐을 했던 것 같네요. 내가 절대로 저 인간들보단 잘 살 거라는 다짐 말입니다. 그리고 후회하게 만들겠다는 다짐도 말이죠. 아마 제가 지금까지 이를 악물고 사는 원동력이 바로 그들 때문이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그런 면에선 감사하다고 해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세 건으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하나는 이혼 소송, 하나는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그리고 하나는 시어머니에 대한 폭행 소송이요. 아무리 막 나가는 인간들이라도 그렇게 소송이 3개나 걸려 있으니 굉장히 스트레스고 빨리 끝내고 싶어 하는 것 같더군요. 그리고 남편은 불륜 때문에 동네방네 소문이 다 났고 말이죠. 듣기론 처음엔 시어머니의 폭행 때문이 아닌 남편의 불륜으로 제가 이혼 소송을 하는 거라고 소문이 난 것 같았어요. 그러다 시어머니가 저를 때렸다는 소문이 어디서 퍼졌는진 몰라도 다 퍼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동네를 지나다닐 때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바람에 시어머니와 동네 주민이 시비가 붙어서 싸움이 났고 그 문제로 시어머니는 경찰서도 들락거렸다고 말입니다. 참 그놈의 성질머리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상간녀가 절 찾아왔습니다. 제가 위자료 달라는 대로 다 드릴 테니까 제발 소 좀 취해주시면 안 될까요? 남편이 소송 취하만 해오면 이혼은 안 한다고 해서 제발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손이 발이 되도록 빌더라고요. 하긴 상간녀에게 별다른 유감은 없었어요. 가지가지 한다 싶긴 했지만 그건 남편에 관한 생각이었고요. 이미 이혼을 결심한 상태에서 그 사실을 알게 돼서 그랬던 건진 몰라도 크게 배신감을 느끼거나 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건 합의금을 받고 취하했어요. 무엇보다 남편이 혼자 되는 걸 보고 싶었거든요. 그런 인간이 누군가와 함께 한다는 걸 보고 싶지도 듣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첫 번째 공판일이었습니다. 끝나고 나오는 길에 시어머니가 저에게 말을 걸더군요. 소송 취하해라. 그러고 싶지 않은데요. 재판이 돌아가는 걸 보니 아무래도 본인에게 너무 불리하다는 걸 알았던 모양입니다. 그 전과는 전혀 다른 수그러진 모습으로 그래도 자존심은 끝까지 굽히기 싫은 건지 명령 아닌 명령을 하는 시어머니를 보니까 그저 코웃음이 나왔죠. 네가 원하는 게 돈 아니냐? 달라는 대로 줄 테니까 취하해. 위자료는 당연히 주셔야 하는 거고요. 전 사과받고 싶은데요. 제 그 말에 시어머니는 입을 앙 다물고선 저를 빤히 바라봤습니다. 본인이 잘못한 거면서 뭐가 그렇게 인정하기 싫고 사과하기 싫은 건지 전 도통 이해가 가지 않더라고요. 나이가 들면 왜 고집만 남는 어른들 있잖아요. 그런 어르신들은 주위에 사람이 없고 말이죠. 저희 시어머니가 딱 그런 노인이 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힘없고 늙은 노인네한테 사과까지 받아야겠냐? 힘이 없으셔서 그렇게 제 머리채를 우악스럽게 잡으셨나 봐요. 저보다 좋아 보이시던데. 시어머니는 그날 결국은 사과하지 않고 절 한참 노려보다가 돌아섰습니다. 정말 어지간한 양반이란 생각이 들었던 것 같네요. 그 지경인데도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거잖아요. 하지만 결국 시어머니는 저에게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끝까지 가봐야 좋을 게 하나도 없다는 본인 측 변호사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증거도 다 있는 데다가 시어머니가 동네에서 소란이 한 번 있어서 그것도 안 좋게 작용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덧붙인 말이 어이가 없었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라고 하면 애 데리고 다시 들어올 거냐? 본인이 사과만 하면 끝이 날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그 지경이 됐는데도 저와 남편이 다시 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건지 그 사고 회로가 너무 궁금했어요. 전 어머님이랑 다시 가족이 되는 일 없을 거예요. 그 사람이랑도요. 이미 정이 다 떨어져서 얼굴을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치가 떨리는 사람이랑 어떻게 한 집에서 한 입을 덮고 잘 수 있겠어요. 아, 남자가 한번 바람 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누가 보면 제가 바람 피워서 이혼한 줄 알겠어요. 그거 아닌 거 누구보다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시어머니는 더 이상 다른 말을 하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어머니에게 건 소송은 합의금을 받고 마무리했고 남편과의 이혼 소송도 그렇게 마무리했어요. 끝까지 가봐야 손해인 걸 이제야 알았던 건지 합의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물론 악담을 듣기는 했습니다. 얼마나 잘 사는지 두고 보자. 당신은 돌아오게 되어 있어. 혼자 못 살아. 하는 악담 말입니다. 전 죽었다 깨어나도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가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말이죠. 그렇게 남편과 전 완전히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사냐고요? 남편은 본인이 다니던 회사의 소문이 파다하게 나서 다른 곳으로 발령이 됐어요. 자신뿐만 아니라 민원을 보러 온 주민들이 힐끗거리며 뒷말하는데 계속 그 자리에 둘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 상간이어도 다른 지역으로 발령을 받아 이사를 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시어머니도 몇십 년 동안 살아온 그 동네에서 이사를 해야 했어요. 동네 주민과 머리채를 잡고 싸운 뒤로 사람들이 시어머니만 지나다니면 수군거리며 노골적으로 피하고 그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못 견디신 것 같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사람들의 머리채를 잡을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물론 시어머니는 그러고 싶으셨겠지만요. 전 원래 다니던 회사에 다시 복직을 했습니다. 사장님이 배려를 해주신 덕분에 그렇게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아이는 이제 어느 정도 크기는 했고 엄마가 봐주시기로 하셨고 말이죠. 남편과 함께 살 때보다 훨씬 쪼들리기도 하고 금전적으로는 확실히 불편한 점이 있지만 그래도 마음은 너무 편해요. 여기가 천국인가 싶을 만큼요. 그리고 또 하나 좋은 소식은 삼촌의 연락이 닿았다는 겁니다. 삼촌이 해외로 도망을 간 줄 알았는데 국내에 숨어 지냈던 것 같더라고요. 그리도 돈을 어디서 마련을 했는지 몰라도 자신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들에게 다 갚겠다고 연락을 해왔다고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 아버지 통장에 반 정도가 입금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천만다양한 일이죠. 사람 인생이라는 게 이런 거인 것 같아요. 정말 한치 앞을 모르고 또 당장 큰일이 나서 죽을 것 같다가도 지나가 보면 아무 일도 아니고 또 좋은 일이 생기기도 하고 말이죠. 그래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하는 말이 있는 게 아닐까 합니다. 전 요즘 정말로 행복해요. 제2의 인생을 사는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하고 말이죠. 왜 진작 나오지 못했나 하는 후회만 있을 뿐입니다. 남편은 주기적으로 절 염탐하면서 잘 사는 건지 확인하는 것 같지만 뭐 신경이 쓰이지도 않아요. 그 인간은 그러면서 더더욱 불행해질 테니까 말이죠. 시어머니도 어디 50 넘은 이혼남 아들 잘 건사하면서 살아보라고 하세요. 제 손으로 밥상 한번 차릴 줄 모르는 인간을 그 나이에 돌보면서 말입니다. 제 얘기는 여기까지예요.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저에겐 해피엔딩인데 말이죠. 재미있게 들어주셨다면 저도 좋을 것 같아요. 요즘 감기가 유행인 것 같던데 늘 건강 유의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제 얘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칠순이 다 된 할아버지입니다. 이 나이에 뭔 대단한 일이 있어서 사연까지 보내나 싶으시겠지만 70년을 살아도 인생이라는 게 정말 제 뜻대로 되지 않네요. 제 인생은 말하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후회의 연속이었어요. 전 항상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잘못된 선택을 하는 바람에 쉽지 않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래도 제가 한 선택 중에 가장 잘한 일은 아내와 결혼한 것과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낳은 일이에요.
그 일만은 몇 번을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같은 선택을 했을 겁니다. 제가 어릴 땐 방 한 칸에 6식구가 살았죠. 부모님과 형제들이 한 방에서 뒹굴며 형은 방까지 방 한 구석에서 공부를 하고 어머니는 형 공부가 끝날 때까지 곁에서 바느질을 하고는 했습니다. 전 그런 모습을 지켜보며 아버지 가슴에 안겨 잠드는 걸 좋아했어요. 가난하고 힘들어도 밤이 되면 가족들과 함께 먹고 잠드는 것이 좋았거든요. 가족은 그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견디기 힘든 일이 생겨도 가족이 함께 있으면 뭐든 해결할 수 있는 거라고요. 화목한 가정이라는 게 제 꿈만 꾸면 쉽게 이룰 수 있는 일인 줄 알았는데 그게 또 저의 바람처럼 쉽지 않더군요. 전 고등학교 때까지 운동을 했습니다. 집안이 가난하다 보니 사실 학교를 계속 다닐 수가 없었어요. 중학교 때 몇 번이나 학교를 못 다닐 뻔한 적도 있었고요. 형이 워낙 머리도 좋고 공부를 잘해서 부모님은 형 뒷바라지를 하는 것만으로도 힘들어 하셨거든요. 저야 워낙 공부에 소질이 없다 보니 부모님께서 저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아주 쓸데없는 놈은 아닌지 당시에 학교 선생님께서 저를 눈여겨보시고는 권투를 권하셨어요. 대회에 나가서 입상 정도만 해도 고등학교에서 스카우트 받을 수 있다고요. 그러면 돈 걱정하지 않고 특기생으로 학교를 다닐 수 있다고 하시더군요. 그때 아마 제 인생에 있어서 첫 번째로 선택을 해야 했던 순간인 것 같아요. 운동을 좋아하진 않았지만 학교를 계속 다니면서 그 방법이 가장 좋아 보였습니다. 부모님은 위험하다며 반대하셨지만 전 권투를 하기로 했어요. 그땐 그게 당연한 선택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야만 저도 부모님에게도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여겼으니까요. 다행히도 전 제법 권투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입상뿐만이 아니라 지역대회에서 수상도 많이 했고요. 고등학교도 제가 원하는 곳을 골라서 갈 수 있을 정도였죠. 심지어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에서도 제 소문을 듣고 스카우트하러 오기도 했고요. 전 다시 한번 선택을 해야만 하는 순간이 왔습니다. 서울에는 대회도 훨씬 많고 수상을 했을 때 상금도 훨씬 많아. 이 총구석에서 매일 쳐 맞아봐야 학비나 버는 수준인데 서울에서 맞으면 너 대학 등록금도 벌 수 있다. 전 솔깃했습니다. 당시에 여기저기서 제 이름이 적힌 현수막도 걸리고 동네 사람들이 저만 보면 축혀 세워주니 제가 뭐라도 된 줄 알았죠. 그래서 제가 꼭 서울에 가야만 할 것 같았습니다. 당시에 큰형이 대학생이었는데 매번 학기 때마다 등록금 때문에 부모님이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봤었거든요. 제가 건투를 해서 번 돈으로 형이 대학을 마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좋을 것 같아 전 고민도 없이 서울로 올라갔어요. 그때도 부모님은 반대하셨습니다. 이제 17살밖에 안 된 남자애가 혼자 서울에 올라간다고 하니까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셨죠. 하지만 당시에 전 어깨가 한껏 올라간 시기였어요. 너무 어려서 철이 없기도 했고요. 전 뭐든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전 무조건 서울에 올라가겠다고 우겼어요. 차 많고 사람 많은 그 무서운 서울에 가서 너 혼자 어떻게 산다고 그래. 네가 여기서 갈 학교가 없는 것도 아닌데 그냥 이 동네에서 다녀. 그래, 운동하는 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굳이 가족이 떨어져 살면서까지 남한테 처음 맞는 운동을 해. 서울은 절대 안 돼. 서울은 아니지만 형이 도시로 대학에 갈 땐 아무 말 없으셨던 부모님이 제가 서울로 올라간다고 하자 절대 안 된다며 말리셨습니다. 그때는 제가 워낙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대라 그게 또 그렇게 듣기가 싫더라고요. 남한테 처맞든 어쩌든 학비는 물론이고 대회 나가서 받는 상금이랑 상품도 시골 촌구석이랑 다르게 어마어마하다잖아. 형 대학 등록금도 없어서 매일 쩔쩔매면서 나중에 동생들이라도 대학 간다고 하면 엄마 아빠가 알아서 할 수 있어요. 나라도 벌 수 있을 때 벌어야 할 거 아니에요. 제 말에 부모님 두 분은 다 고개를 푹 숙여버리셨어요. 할 말이 없으신 것 같았죠. 그제야 전 제가 잘못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권투를 좋아하고 서울에 혼자 가고 싶었던 것도 아니었으면서 그땐 왜 괜한 반항심이 생겨 부모님께 그런 모진 소리까지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차피 제 마음대로 할 거 부모님께 말이라도 예쁘게 할 걸 그랬네요. 자식은 원래 다 그런가 봐요. 부모 마음은 본인 부모가 돼봐야 아는 거죠. 전 70을 앞둔 지금까지 그날 일을 후회합니다. 그날 밤 자식들이 잠든 줄 아시고 부모님 두 분이 막걸리를 한 잔씩 하시며 하시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이게 다 못난 부모 탓이라고 하시면서 훌쩍거리는 소리를요.
그리고 그 다음날 부모님은 제게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전 결국 서울로 올라왔어요. 서울에 막상 와보니 부모님 말씀을 들었어야 했다는 생각이 절실했습니다. 서울에 올라오지 말았어야 했어요. 서울 사람들은 눈 깜짝할 새에 코도 베간다고 하더니만 그런 소리가 나올만 하더라고요. 드라마에 나오는 서울 사람들처럼 모두 다 친절하진 않았습니다. 코치님 추천으로 지방에서 서울까지 올라온 전 권투만 열심히 했습니다. 다행히 제가 권투에 재능이 있긴 했는지 서울에 올라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웬만한 청소년 대회는 제가 학교 대표로 다 나갔죠. 학교에 제 이름으로 된 트로피와 메달이 진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같은 권투부 선배들에게 부러움과 시샘을 동시에 받았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저를 시기하던 선배들이 절 따로 불러냈습니다. 말은 같이 연습하자는 면목으로 불렀지만 막상 가보면 절 괴롭혔어요. 전 대회를 얼마 남기지 않았던 터라 몸을 사렸는데 그게 또 선배들이 보기엔 마음에 안 들었는지 더 심하게 때리더군요. 그럴 때마다 전 이를 꽉 물고 참았습니다. 그런 나쁜 놈들 때문에 겁먹고 아파하는 티를 내고 싶지 않았거든요. 와, 너 시골에서 매일 풀 뜯어먹고 물고기 잡아먹으면서 훈련했냐? 맷집이 장난 아니래. 우리도 촌놈한테 이런 헝그리 정신을 배워야 한다니까. 처음에나 맞는 게 무섭고 아프지 매일 끌려가 욕먹고 맞다 보니 언제부턴간 그것도 익숙해지더군요. 잠깐 맞아주면 그래도 며칠은 안 괴롭히고 잠잠했으니 연습한다 생각하고 잠자코 맞아줬죠. 싸워봐야 혼자인 제가 이길 방법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맞고만 있지 말아야 했어요. 전 항상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게 문제였습니다. 전 서울에 올라온 지 2년도 되지 않아 눈에 큰 상처가 생기고 말았어요. 쉴 새 없이 날아오는 주먹을 피하려고 하다가 그만 얼굴에 선배의 주먹이 빗맞았는데 눈을 잘못 맞아 심하게 다쳤습니다. 잠시 정신을 잃을 정도로 심하게 맞았는데 눈을 떴을 땐 이미 병원이었고 한쪽 눈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이것저것 검사를 하고 시술도 받았는데 효과가 없었습니다. 의사 말로는 망막이 다쳤다는데 양쪽 시력이 많이 차이가 나서 적응하기 힘들 정도였어요. 지속적으로 검사하고 치료해야겠지만 다친 쪽은 영원히 원래 시력으로 돌아오지 못할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사는데 지장은 없다지만 권투는 그만둬야 했습니다. 그 사고로 놀란 부모님은 지금 당장 고향으로 돌아오라고 했어요. 하지만 전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족들을 위해 성공해야겠다고 해놓고 이 먼 서울까지 올라왔는데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었습니다. 권투를 하겠다는 것도 서울에 올라오겠다고 한 것도 모두 다 제 선택이었으니 포기할 수 없었죠. 제가 틀린 선택을 한 게 아니라는 걸 가족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전 다시 한번 제멋대로 고등학교를 그만뒀어요. 공부라고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이제와 공부를 해서 뭐하나 싶었거든요. 남은 1년 공부한다고 제가 대학에 갈 리도 없고 가도 다닐 돈도 없는데 무슨 수로 다니나 싶어서요. 전 친한 권투 선배가 운영하는 권투장에서 일했습니다. 후배들을 가르치고 청소나 빨래도 했어요. 그거론 도저히 돈이 벌리지 않아 닥치는 대로 일을 했습니다. 용역도 나가고 일용직도 나가고 몸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어요. 그러다가 애들 엄마를 만났습니다. 아내는 밝고 순수한 사람이었죠. 서울 토박이라 그런지 말투도 세련되고 새침해 보이는 게 참 예뻤습니다. 가끔 제가 나가는 공사 현장에서 격리 일하는 직원이 있었는데 일도 잘하고 싹싹해서 젊은 일꾼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죠. 전 다른 사람들한테 뺏기고 싶지 않아 사력을 다해서 꼬셨어요. 일하는 날이든 안 하던 날이든 아내 퇴근 시간 맞춰 사무실 앞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제가 항상 집에까지 데려다 줬고요. 버스를 타고 아내의 집까지 데려다주는 30분밖에 얘기를 나눌 시간이 없었지만 매일 그 시간만큼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년 후 저의 마음이 통했는지 아내가 저를 받아줬어요. 전 연애도 후딱 결혼도 후딱 해버리고 싶었습니다. 괜히 시간만 끌다가 아내를 놓칠까봐 불안했거든요. 사귄 지 얼마 되지 않아 집에 아내를 데리고 가서 부모님께 인사를 시켰습니다. 아내에게 티를 내진 않았지만 사실 부모님 댁에 아내를 인사시키러 갈 때 전 굉장히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당시에 아내 친정은 왕십리의 2층 주택에 살고 있었습니다. 장인 어른이 마을버스 회사를 하고 계셨거든요. 귀한 집 막내딸인 아내가 저희 부모님 사는 꼴을 보고 저와 결혼 못하겠다고 하기라도 할까봐 겁이 났죠. 그런데 문제는 가난만이 아니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아버지께서 아내를 반대했거든요.
이유는 말도 안 됐습니다. 첫 번째는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세요. 그런데 아내의 친정이 절에 다닌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내가 너무 자꾸 말라서랍니다. 여자가 그렇게 허옇게 말라 비틀어져서 애나 제대로 낳겠어. 애는커녕 자기 몸 하나 건사도 못하게 생겼네. 아버지는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세요. 종교는 각자 알아서 하는 거고 아이야 결혼하면 자연스레 알아서 생길 텐데 왜 괜한 꼬투리를 잡고 그러세요. 저야말로 가진 것도 없고 눈도 반 빙신인데 저랑 결혼해서 살아준다고 하면 고마울 따름이죠. 아이고, 너 그게 무슨 소리야? 네가 왜 반빙신이야? 앞 다 보이고 혼자 밥도 먹고 돈도 벌고 네 할 일은 다 알아서 하는데 그때까지도 전 부모님에 대해 잘못 생각하고 있었더군요. 저희 부모님은 평생 가난하게 남의 밑에서 몸만 쓰며 일하신 분들이라 남에게 절대 싫은 소리 할 줄 모르는 분들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이 틀렸습니다. 부모님도 막상 시부모가 되려고 하니까 달랐어요. 며느리에게 시집살이를 시키려고 하더군요. 제가 누굽니까? 부모님 말씀이라면 아주 지독하게 안 듣는 철딱선이 없는 우리 집의 차남 아니겠어요? 전 다시 한번 부모님 말씀을 거스르는 선택을 하고 맙니다. 전 부모님 말씀은 아예 무시하고 결혼을 진행했어요. 그런데 제 고집대로 일을 진행하다 보니 결혼식을 한 달도 채 남기지 않은 어느 날 아내가 갑자기 저에게 저와 결혼을 못하겠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파혼하자고요. 전 도대체 왜 그러냐고 제가 뭘 잘못했냐고 물었죠. 그런데 아내는 제 얼굴도 봐주질 않으며 화가 난 사람처럼 굴었습니다. 그러더니 제게 한다는 말이 속상했어요. 나도 웬만하면 다 참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넌 안 되겠어. 당신도 당신이지만 당신 부모님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우리 지금이라도 결혼 그만두자. 부모님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결혼 반대하셨을 때 전 들은 척도 안 하고 그대로 결혼을 진행했어요. 그러다 보니 부모님도 저에게 불만이 있으셨던 거죠. 제가 잘못할 일을 가지고 애꿎은 아내를 잡으셨더라고요. 알고 보니 저희 부모님께서 결혼 준비로 서울에 올라오셨을 때 장인 장모님을 저 없이 따로 만난 적이 여러 번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여러모로 실수를 하셨더라고요. 한 번은 부모님께서 예물을 사주시겠다고 아내와 장인 장모님을 끌고 다니셨대요. 도대체 뭘 사주시겠다는 건지 같은 시장을 10바퀴도 더 돌았답니다. 장모님이 힘들어하셔서 아내가 아버지에게 아무거나 사주셔도 된다고 얘기를 했나 봐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아버지가 호통을 치셨답니다. 앞으로 살림할 애가 그렇게 경제관념이 없어서 살림이나 하겠냐고 하면서요. 발품을 팔아야 싸고 좋은 걸 사는 거라고요. 장인 장모님도 있는 앞에서요. 그때까지만 해도 아내와 장인 장모님은 저희 아버지 연세가 있으니 100번 양보해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참았답니다. 그런데 저녁에 장인 장모님까지 모시고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식사 자리에서 혼자 교회 얘기만 몇 시간을 하셨대요. 절에 다니는 분들에게요. 그러더니 교회에 안 다니는 사람을 우리 집안 며느리로 둘 수 없다면서 지금부터라도 당장 교회에 다녀야 우리 집안 며느리로 인정하겠다고 하셨대요. 장인 장모님 앞에서요. 그뿐만이 아니라 아내의 외모 가지고도 이 얘기를 했답니다. 도대체 딸 자식을 어떻게 키우셨길래 이렇게 피죽도 못 얻어먹고 그네 마냥 비실비실하답니까? 이래서 우리 집안 대나 제대로 이을 수나 있겠어요? 아내가 장인 장모님도 옆에 계시고 자꾸만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가니 애써 자신이 나서 교회도 차차 다닐 거고 아이도 한둘은 거뜬하게 낳을 수 있다고 말했는데도 부모님은 말을 멈추지 않으셨답니다. 아이고 애 한둘 거뜬하다고 네 엉덩이 보아하니까 그냥 가당치도 않다. 그 엉덩이로 괜히 애 하나 낳다가 초상 치르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 여보세요 사돈. 듣자 듣자 하니 도저히 못 들어주겠네요. 아직 식도 안 올린 애를 가지고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우리 애가 뭐가 부족하다고 자꾸 이러세요. 초상이란요. 그걸 농담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날 식사 자리에서 양가 어른들의 큰 소리가 오갔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서울 사람들은 농담을 모른다면서 웃자고 한 소리에 죽자고 덤벼든다고 하셨지만 장인 장모님 입장에선 충분히 화를 내실 만한 상황이었죠. 당신은 매일 일 핑계로 지방 여기저기 다니면서 결혼엔 일절 신경도 안 쓰지? 매번 시부모님이 따라다니시면서 이건 비싸네 저건 필요 없는 건데 뭐하러 사네 하시면서 일일이 간섭하시는데 나 정말 미치는 줄 알았다고 말할 데도 없고
처가와 저희 집은 모든 것이 다 달랐습니다. 제가 결혼할 당시의 일이니 벌써 40년도 넘은 일이에요. 그 당시에 지방엔 웨딩홀도 많지 않아서 집에서 식을 올리기도 하고 예물이니 예단이니 하는 건 어른들이 해주시는 대로 했습니다. 뭐가 마음에 드네 안 드네 자식들이 따질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처가 분위기는 전혀 달랐습니다. 먼저 시집간 처형들이랑 비교 아닌 비교를 당했어요. 큰 사위는 결혼할 때 신혼집을 자가로 준비했네. 작은 사위는 신혼여행을 제주도로 갔다 왔네. 뭐 이런 식으로요. 저야 가진 거라고 없이 달랑 몸뿐이었으니 비교 당하기 싫어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제가 더 잘할 수밖에 없다고 여겼어요. 하지만 장인 장모님은 저희 부모님 때문에라도 아내에게 결혼을 다시 생각하라고 하셨대요. 안 그래도 저희 집안이 많이 기울어서 결혼해도 고생문이 훤하다고 여겼었는데 저런 시분 보면 절대 보낼 수 없다고요. 그날 저녁 전 곧장 아내와 처가에 갔습니다. 그리고 장인 장모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부모님께서 실수하셨다고요. 제가 대신 사과할 테니 용서해달라고 빌었습니다. 그 정도로 아내와의 결혼이 저에겐 절박했어요. 저희 부모님도 장인 장모님과 언쟁을 하신 이후 아내를 더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셨지만 전 부모님이 아닌 아내를 선택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화목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선 아내를 포기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전 막연하게 결혼해서 살다 보면 다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마음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많았거든요. 전 가진 거 없고 능력 없는 남편으로서 항상 모자란 사람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처가에서도 아내에게도 심지어 저희 부모님께도 말이죠. 전 좋은 직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꾸준히 가장으로 일했어요. 첫째인 딸아이가 생겼을 땐 보고만 있어도 너무너무 예뻐서 쉬지 않고 일을 했고요. 예쁜 우리 딸 하고 싶은 거 다 시켜주고 싶었거든요. 공사 현장 일이 많지 않은 장마철이나 겨울엔 일하면서 알게 된 사람들을 따라다니며 일을 배웠습니다. 실내 철거 현장이나 인테리어 현장도 마다하지 않고 다 했어요. 전 평생 농땡이라고는 피우지 않고 일을 했지만 직장인들처럼 꼬박꼬박 월급이 나오는 일이 아니다 보니까 가족들의 인정을 받진 못했습니다. 특히나 저와 결혼하고 나서부터 고생을 많이 한 아내는 저의 모든 걸 싫어했어요. 제가 술과 담배를 좋아하는 걸 결혼 전부터 알고 있었으면서도 결혼 이후엔 제가 술, 담배 하는 걸 보면 진저리를 치며 싫어했습니다. 언제부턴가 아예 제가 밥을 늦게 먹는 것까지 미워하더라고요. 밖에서 몸 쓰는 사람이라는 걸 꼭 그렇게 티를 내야겠어? 좀 자주 씻고 옷도 깔끔하게 입어야 사람들한테 무시 안 당하는 거지. 당신이 매일 술 먹고 담배 냄새 풀풀 풍기고 다니면 당신뿐 아니라 나랑 우리 딸까지 무시한다고. 젊었을 땐 그렇지 않았던 아내가 아이 생기고 1살, 2살 나이를 먹으니 사람들이 무시한다는 말을 자꾸 하더라고요. 전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거슬려서 도대체 누가 열심히 사는 우리 같은 사람을 무시하냐고 했어요. 그러자 아내가 하는 말이 꽤 서글프더군요. 열심히 살면 뭐해? 그래봤자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일용직 신세인데 형부들은 다들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출근하는 사람들이라 잘릴 위험도 없고 때 되면 알아서 월급도 척척 오르잖아. 결혼 전엔 장인 장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던 막내딸이었는데 저와 결혼하고 나서부턴 이래저래 없이 살아 가족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니 아내도 스트레스가 있었나 봐요. 특히나 위에 언니들이 다들 능력 있는 남편 만나 고생이라곤 모르고 잘 살고 있으니 자신과 비교가 됐던 거죠. 저도 처음엔 그런 아내 마음 헤아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살다 보면 나아지는 날이 올 거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내의 예민함을 받아주기 힘들었습니다. 전 힘들어도 겉으로 내색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루 종일 몸으로 일하고 여기저기 안 아픈 곳이 없어도 집에 와서 가족들과 저녁 먹으며 소주 한 잔 딱 마시면 모든 고단함이 눈 녹듯 사라졌죠. 그런데 아내는 아니었습니다. 좋은 집에 살면서 옷과 비싼 물건을 고민 없이 아무 때나 살 수 있는 생활을 원했습니다. 특히나 언니들을 만나고 온 날은 특별히 더 심했어요. 이번에 아버지 생신 때 드리려고 큰형부가 출장해서 명품 시계 사왔대. 작은 형부는 식당 예약한다고 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 지금 당장 애 학원 보낼 돈도 없는데. 지금 학원이 중요해. 다음 주면 월급 나오니까 그 돈에서 아버님 용돈 드리자. 전 형님들만큼 대단하게 할 수 없어도 사위로서의 도리는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좀 무리가 되더라도 용돈을 드리자고 했어요. 태평한 소리 하고 있네. 월급 들어오면 그 돈에서 나갈 게 얼마나 많은데 낼 거 다 내고 나면 얼마 남지도 않을 텐데 그 돈이 아버지 성에 차기나 하겠어? 아내는 뭐든지 항상 자기 기준에 저를 맞추려고 했어요. 전 아내와 생각이 다를 때가 많았는데도 제 의견은 아예 들어주지조차 않았죠. 첫째 아이가 이제 학교에 들어갔는데 피아노에 과외까지 하고 있었고, 둘째는 아직 학교도 들어가지 않았는데 남들이 다 한다고 태권도를 보내겠답니다. 전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그래도 아내가 하고 싶다고 하면 원하는 대로 하라고 했어요. 저야 나가서 돈만 벌어다 줄 줄 알지 쓸 줄도 모르고 요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잘 모르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아내가 다 알아서 해놓고는 항상 돈이 없다고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온전히 다 제 탓을 했죠. 저도 아이들이 어릴 땐 참았지만 애들이 학교에 들어가고 저도 나이가 좀 드니 참기 힘든 날도 있더군요. 저라고 뭐 언제까지 몸 쓰는 일만 하고 싶겠어요. 저도 돈 좀 모아서 작은 인테리어 가게라도 하나 내고 싶은데 항상 돈이 없으니 꿈도 꾸질 못했죠. 아내는 항상 결혼 전과 현재를 비교했지만 힘든 건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도 결혼 전엔 뭐든 제 마음대로 제가 선택하며 살았어요. 결혼과 동시에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아내와 아이들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절 아내는 알아주지 않았어요. 그럴 때면 저도 억울해서 한마디씩 했습니다. 돈 관리는 당신이 다 알아서 하면서 매번 돈 부족할 때마다 사람을 쪼면 어떡해. 벌어오는 돈엔 한계가 있으니까 당신이 아껴서 살뜰하게 살아야지. 뭐야? 당신 지금 이게 다 내가 살림을 못해서 그래서 이런다는 거야? 당신이 결혼 전에 뭐라고 했어? 결혼하면 알아서 책임질 거라며. 이건 뭐 책임은커녕 아직도 월세도 못 면하고 살고 있으니. 아, 내 팔자야. 그러니까 내가 진작에 우리 결혼 그만둬야 한다고 했잖아. 아내는 항상 결혼을 후회했어요. 저와 결혼하기로 한 일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후회라고 했습니다. 벌써 결혼한 지 10년이 다 됐는데 애들 앞에서 그 옛날 일을 얘기해야겠어? 제발 부모면 부모답게 좀 굴어. 아내를 사랑했지만 아이들을 낳고 나이가 들어서도 아이처럼 구는 아내가 미울 때가 있었어요. 돈 얘기가 나오면 항상 아내는 본인이 피해자고 제가 사기 결혼이라도 한 거라고 몰아갔죠. 결혼만 해주면 제가 다 알아서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자긴 지금 너무 불행하니까 제가 아내를 속인 거랍니다. 아내 말이 다 틀린 건 아니에요. 전 무조건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능력 없고 부족해도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면서 악착같이 살아왔어요. 그런데 세상 일이라는 게 항상 제 뜻대로 흘러가 주질 않았습니다. 결혼하고 둘만 살기도 빠듯했는데 저희 부모님은 매일같이 손주 타령을 해댔어요. 제게 말이 안 통하면 아내에게까지 연락하고 찾아와 잔소리를 했나 봐요. 결혼할 때 돈 한 푼 보태준 것도 없으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형이 하는 일이 잘못돼서 돈이 필요하면 저에게까지 연락했습니다. 형이 사업한다고 했을 때 한두 번 도와줬는데 언제부턴간 부모님이 더 당연하게 생각하고 제게 돈을 요구했어요. 제가 전화를 안 받으면 아내에게까지 연락해서 형 좀 도와주라고 했다니까요. 형제끼린 힘든 일이 있으면 무조건 도와야 하는 거라고요. 진짜 말이 안 통하는 분들이라는 건 알았지만 이 정도인 줄은 몰랐다. 당신은 평생 부모한테 인정도 못 받고 사랑도 못 받으면서 왜 그렇게 바보처럼 살아? 아내는 그런 저를 답답해하고 저희 부모님에게 슬슬 지쳐갔어요. 거기다가 첫째 아이가 딸이 태어나니 부모님은 당연하게 둘째를 낳아야 한다고 했죠. 원래는 키울 때 몰아서 키워야 덜 힘들어. 하나 낳았다고 태평하게 터울 두고 낳을 생각 말고 바로 둘째 가져라. 집안에 아들은 하나 무조건 있어야 돼. 전 딸아이가 너무 예뻐서 아이를 하나 더 낳고 싶어도 저희 부모님 때문에 아내에게 말할 수 없었죠. 저 같아도 시부모님이 저 모양이면 질려버릴 것 같았거든요. 그래도 아내에게 고마운 게 형제 없이 혼자는 외롭다며 둘째를 낳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터울 없이 아이 둘을 낳았어요. 둘째가 아들이 나오자 부모님은 이제 막 몸을 푼 아내가 있는 집에 무작정 쳐들어와서 아이를 봐주시겠다고 했죠. 첫째 때는 바쁘다면서 올라와 보지도 않으셨으면서 말이죠. 그때까진 아내도 다 괜찮다고 해줄 때라 제가 더 잘해야겠다 싶어 아내와 아이들을 위해 더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결혼 10년 차가 넘어가니 결혼 생활이라는 게 노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주변에서 가족들이 힘들게 하기도 하고 저도 가장으로서 먹고 살기 점점 더 힘들어지니 아내에게 미안하고 자식들에게 미안했던 감정들이 서서히 작아지더니 저도 모르게 서운한 감정들이 생기더군요. 그날은 장인어른 생신날이었습니다. 처형들과 형님들 그리고 조카들까지 처가에 다 모여 생일 파티를 했어요. 그런데 아내가 저와 얘기를 한 대로 준비를 하지 않았더라고요. 전 분명히 아내에게 전날 10만 원을 봉투에 넣어서 줬어요. 장인어른께 드리자고요. 아내도 어디서 났냐며 신나서 봉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당일 봉투는 장인어른께 안 드리고 케이크 하나 덜렁 사왔더라고요. 저녁을 다 먹고 형님이 사온 시계를 구경하느라 다 바쁜 와중에도 아내가 봉투를 안 꺼내더라고요. 제가 옆에서 옆구리를 쿡쿡 찔러도요. 김서방은 요즘 일이 많았나 봐. 아유, 피부가 아주 까맣게 탔네. 자자가 남편 내조 좀 해야겠어. 피부가 저게 뭐야. 귀한 남편 밖에서 일하는 티나게 해야겠어. 아유, 형님도, 김서방 월급쟁이도 아니고 일 있을 때 바짝 땡겨 일해야 하는데 애 둘 키우려면 온몸이 새까매지도록 일하는 게 좋은 거죠. 돈도 돈이지만 몸 생각하면서 일해야지. 험한 일하다가 다치기라도 하면 저 자식은 어떡해. 형님들은 평생 직장 생활만 하신 분들이라 제가 하는 일에 대해 전혀 모르셨어요. 아무리 몰라도 그렇지 항상 제 일을 농담거리로 만들어버리곤 했습니다. 요즘은 공사장 일보다 인테리어 일을 더 많이 하고 있어서 거의 실내 작업만 해요. 위험한 일도 없고요. 그럴 때마다 저도 나름대로 씩씩하게 대처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처형들도 다르지 않았거든요. 어머, 요즘 인테리어가 일당 되게 세다고 하던데 김서방은 하루 나가면 얼마나 받나? 나 아는 사람 소개하면 싸게 해줄 수 있어요? 그럼요. 처형하시는 분이면 당연히 잘 해드려야죠. 언니는 그런 부탁을 왜 해? 김서방이 사장도 아니고 그냥 일용직인데 어떻게 싸게 해주고 말고 마음대로 해? 괜히 일당도 얼마 안 되는데 무리해서 깎아주면 그게 더 민폐지. 저가 식구들은 항상 그런 식이었습니다. 자기들 멋대로 저를 판단하곤 뭐가 재밌는지 깔깔거렸죠. 그날 집에 돌아와 전 아내와 대판 싸우고 말았습니다. 먼저 제가 분명히 봉투에 10만 원을 넣어서 장인 어른에게 드리라고 했는데 아내는 케이크 덜렁 하나 사들고 갔잖아요. 전 그거부터 따졌습니다. 당신 명색이 장인어른 생신인데 내가 준 10만 원은 어쩌고 그 맛도 없는 케이크는 왜 사온 거야? 전 결혼하고 처음으로 아내에게 큰 소리를 냈어요. 사실 너무 화가 났거든요. 식당에서 밥을 먹는 내내 큰형님이 주신 명품 시계와 작은 형님이 예약한 식당 얘기로 화기애애한데 전 도저히 민망해서 어쩔 줄 모르겠더라고요. 우리 집 형편에 10만 원 말이 돼? 그 돈으로 그냥 아들 학원 태권도 보내기로 했어. 애가 하고 싶다는데 안 보낼 수 없잖아. 순간 전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아내는 제 말을 싹 다 무시하고 또 멋대로 한 거예요. 안 그래도 결혼하고 지금까지 평생 귀한 막내딸 못난 저를 만나 고생하고 산다고 항상 걱정하시는 처가댁 식구들 앞에서 또 못난 모습을 보였으니 전 정말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전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고야 말았어요. 아이들이 있는 앞에서 소리를 지르며 상을 엎어버렸습니다. 식당에서 마신 술 기운이 좀 있기도 했고 처가 식구들과의 일도 있다 보니 그 순간만큼은 아내가 너무 미웠어요. 왜 이렇게 내 마음을 몰라주는 건지 화가 났습니다. 상이 바닥에 엎어지고 딸아이의 울음소리가 나자마자 전 그제야 정신을 차렸어요. 하지만 이미 일은 벌어진 후였습니다. 당신 정말 최악이구나. 이제 하다 술 취해서 이런 짓까지 해? 애들한테 부끄럽지도 않아? 당신 꼴도 보기 싫으니까 나가. 내가 애들하고 나갈까? 아내는 아이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벌써 몇십 년이나 흐른 일이지만 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해요. 스스로 너무 부끄럽고 창피했거든요. 돈을 잘 못 벌고 능력 없는 아비라도 아이들에게만은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었는데 그런 못난 모습마저 보였다는 것에 스스로 화가 났습니다. 잘 참을 수 있었는데 그날은 처가에서 처형과 형님들에게 받은 수모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사실 결혼하고 처가에서 받은 대우들이 많이 쌓이긴 했어요. 언제나 걱정해주는 척 하면서 제가 하는 일을 무시하고 하대했거든요. 거기다가 제가 지방 출신에 부모님이 힘들게 사신다는 얘기까지 자주 했고요. 처음엔 그러려니 하려고 했는데 저도 나이가 들고 아이들이 자라니 그런 소리를 듣고 있기 힘들더라고요.
제가 자존심이 상하는 것도 상하는 거였지만 무엇보다 아내가 쪽팔려 하는 게 싫었습니다. 다음날 전 아내에게 사과했어요. 어젠 제가 흥분해서 화를 못 참았다고요. 그런데 아내는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못되게 굴었어요. 매일 망도동판에서 무식한 인간들하고 술만 퍼마시면서 다니니까 그런 나쁜 짓이나 배워오고 잘한다 잘해. 당신 내 말 똑똑히 들어. 한 번만 더 술 마시고 그딴 짓 했다간 다시는 애들 얼굴 못 볼 줄 알아. 전 아내의 말을 듣는 내내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내가 정말 저에게 하는 말이 맞나 싶어서요. 처가에서 처형이나 형님들에게 제 일에 대한 모진 말을 많이 들어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아내에게 들으니 가슴이 뻥 뚫린 것만 같더군요. 제가 상을 엎은 건 당연히 잘못했지만 저만 잘못한 건 아니에요. 아내도 잘한 거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또 저만 못난 인간이 되어 있었어요. 당신이야말로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 내가 하는 일이 무식하다니. 지금까지 10년 넘게 당신이랑 애들 먹고 살게 해준 일이야. 가장이면 당연한 거 가지고 우리 좀 먹여 살렸다고 지금 생색내는 거야?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내 말 똑바로 기억해. 한 번만 더 어제 같은 일 있으면 당신이랑은 이혼이야. 알았어? 아는 제 얘기를 들어줄 생각조차 없었습니다. 자기 말이 무조건 다 맞는다고 여기고 있었어요. 절 무시하는 거로도 모자라서 이젠 아이들까지 쥐고 막말을 하더군요. 제 아이들이고 제가 키워낸 아이들인데 왜 멋대로 이혼이고 아이들 볼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때부터였습니다. 본격적으로 아내와 사이가 나빠지고 제가 삐뚤어지기 시작한 건요. 아내는 점점 더 포악해졌고 절 한심한 인간 취급했어요. 돈을 가져다 주면 이거밖에 벌지 못하는 초라한 사람으로 몰아갔고 아이들 앞에선 가족들과 시간도 안 보내고 매일 술만 먹는 모자란 아버지로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 전 많이 달라졌어요. 전 아내와 자식들만을 위해 희생하는 가장의 모습으로 살지 않기로 했거든요. 지금까지 누리지 못했던 제 인생을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내와 전 둘 다 결혼을 후회하면서도 아이들이 시집 장가 갈 때까진 참고 살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어느새 그렇게 사는데 익숙해졌어요. 아내는 아이들 키우느라 정신없이 바빴고 전 일하고 노느라 바빴죠. 시간은 속절없이 흐르더라고요. 문제는 술이 늘었다는 겁니다. 집에서도 거의 매일 반주를 마셨고 함께 일하는 동료들과도 자주 과음을 했어요. 처가에도 가기 싫었습니다. 명절이나 집안 행사가 있어서 할 수 없이 처가에 가야 할 땐 앉아서 술만 마시다 왔고요. 그러다 보니 하지 말아야 할 실수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한 번은 그런 적도 있어요. 명절 때였는데 처가에 갔죠. 다른 식구들은 다들 거실에 앉아 얘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전 주방에 혼자 앉아 술을 쉬지 않고 연거푸 마시고 있었습니다. 가족들과 말을 섞고 싶지 않아서요. 그런 제가 신경 쓰였는지 장모님이 다가와 그만 마시라고 하는데도 전 마셨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도대체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땐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과 헤어지고 싶지는 않았지만 함께 있는 게 하나도 행복하지 않았거든요. 아내가 딸과 아들에게 제 욕을 하도 해대서 아이들도 언제부턴가 절 좋아하지 않았고요. 퇴근하고 와서 힘들어도 딸 얼굴 보면 기분이 좋아 껴안기라도 하려고 하면 딸이 이제 좀 컸다고 절 밀어냈습니다. 작업복에 먼지 잔뜩 묻었는데 더럽게 만지면 어떡해. 빨리 씻어요. 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어쩌다가 현장이 아들이 다니는 학교랑 가까워서 학교 시간에 데리러 가기라도 하면 난리를 쳤습니다. 트럭 타고 학교에 데리러 오지 말라니까. 아, 왜 자꾸 트럭 타고 와요? 애들이 보면 놀린다니까. 저는 어쩌다 제가 이런 가장이 되어버린 건지 서글펐습니다. 고등학교도 졸업 못한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책임지기 위해 쉬지 않고 열심히 땀 흘려 일해서 번 돈으로 먹고 살았는데 제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 했죠. 평생 키워온 자식들마저 절 무시하자 전 삶에 낙이 없었습니다. 아내라고 자식들이 저런 버르장머리 없는 소리를 해도 한 소리 하지 못할 망정 제게 그럴 줄 알았다며 고소해 했어요. 다 뿌린 대로 거두는 거라나요. 자식들에게마저 외면받은 전 아예 밖으로 돌았습니다. 일도 아예 계속 먼 지방으로 잡았고요. 지방에 숙소를 잡고 집엔 한 달에 한 번 갈까 말까였어요.
마음 같아선 아예 안 가고 돈만 보내고 싶었지만 어쨌든 제가 선택하고 꾸린 가정을 책임은 져야 하니 아이들 생일이나 명절엔 꼬박꼬박 올라왔죠. 애들도 크고 제 마음도 붕 뜨다 보니 만나도 어색하긴 했지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에게 큰 사건이 하나 생겼어요. 아이들이 둘 다 성인이 되고 사회생활까지 하고 있을 때였는데 제가 아는 친구들과 밤새 술을 먹고 놀다가 그만 필름이 완전 끊겨버린 거예요. 눈을 떠보니 병원이었습니다. 제가 술에 만취해서도 계속 술을 더 먹겠다고 길거리를 돌아다니다가 마주치는 사람마다 시비를 걸고 욕을 하고 그랬나 봐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신고해서 경찰이 출동했는데 제가 경찰들과 실랑이를 벌이던 도중 제가 바닥에 쓰러져 버린 겁니다. 전 정말 하나도 기억이 나질 않아요. 급하게 응급실에 실려오고 나서 경찰이 가족들에게 연락을 했나 봅니다. 전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고 퇴원하려고 했는데 병원에선 입원을 권했어요. 제 몸이 정상이 아니라네요. 전 알코올 중독 판정을 받았습니다. 알코올 의존도도 굉장히 높을 뿐더러 간이며 혈압이며 어느 것 하나 몸에 정상인 것이 없다네요. 만약 혼자 술에 취한 상태로 필름이 끊겨 어디 길거리에 쓰러진다면 그대로 죽어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몸 상태래요. 그 일로 전 충격을 받았습니다. 물론 몇십 년 동안 건강관리라곤 전혀 하지 않고 일만 하며 술만 마셨으니 당연한 결과인지 몰라도 전 쉽게 인정할 수 없었어요. 제가 술을 자제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는 아니라고 느꼈거든요. 하지만 가족들은 제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집에 잘 오지도 않고 지방 여기저기로 일하고 다니며 얼마나 엉망으로 살았을지 안 봐도 알겠다면서요. 매일 술 퍼마시면서 자기 멋대로 살려고 처자식 내팽개치고 혼자 살더니만 아주 잘하는 꼴이다. 결혼하고 지금까지 평생 고생만 시키더니 왜 이제는 아예 나더러 병수발까지 들게 하려고? 아내는 절 한심하게 생각했고 딸은 펑펑 울며 제게 화를 냈습니다. 내가 진작에 술 좀 끊으라고 했지. 얼마나 술을 먹었길래 정신이 나갈 때까지 먹고 다녀. 아빠, 이제 정신 차려야 돼. 이번 기회에 술 안 끊으면 내 결혼식에 못 올 줄 알아. 그날의 충격은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알고 보니 딸이 결혼할 남자가 있었더라고요. 제가 지방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니며 정신없이 술만 먹고 다니는 사이 딸은 결혼할 정도로 훌쩍 성숙해졌더라고요. 그제야 거울을 보니 늙은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쭈글쭈글 볼품없는 게 얼굴만 봐도 술 냄새가 나는 것 같았죠. 전 딸 말대로 정신 차려야 했습니다. 이러다 정말 딸 결혼식 날 딸아이 손도 못 잡고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요. 전 가족들 앞에서 선언했어요. 무슨 수를 써서든 술을 끊을 테니 믿어달라고요. 아내는 술을 끊겠다는 제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전 진심으로 굳게 마음먹었어요. 그리고 정말로 술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저의 의지를 확고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개인 택시를 샀어요. 돌아가신 장인 어른께서 마을 버스 회사를 운영하시다 보니 결혼 이후 제게 버스 운전을 해보지 않겠냐고 권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버스 면허만 따서 오면 바로 취직시켜 주겠다고요. 그런데도 전 거절했습니다. 저처럼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 운전을 생업으로 하다가 혹여나 실수라도 하면 큰일이니까요. 어리고 아둔했던 그때의 전 그 정도로 한심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택시를 샀어요. 그것만으로도 저의 의지는 굳건했죠. 최선을 다해 변해보겠다는 제 의지였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그런 절 못 믿어했어요. 젊을 때도 못하겠다고 했던 운전을 다 늙어서 도대체 어떻게 한다고 그래. 괜히 연기하지 말고 그냥 살던 대로 살아. 아내는 제가 하는 모든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지 끝까지 절 믿어주지 않았어요. 저러다가 금방 포기할 거 왜 택시까지 사면서 괜한 돈을 쓰냐고 했죠. 나 정말 결심했어. 우리 딸 결혼하고 손주 낳는 모습까지 다 보려면 나 건강하게 살 거야. 그러려면 진짜 술을 끊을 수 있는 일을 해야 돼. 당신도 알잖아. 내가 생활력 하나 끝내주는 거. 아침이고 밤이고 일하려면 술은 절대 입에도 안 될 거야. 두고 봐. 난 한다면 한다니까. 전 아내와 자식들에게 저의 굳건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개인 택시를 시작하고 1년 넘게 정말 술은 한 잔도 입에 대지 않았죠. 물론 참을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순간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택시를 끌고 나갔어요. 운전하며 손님을 태우다 보면 술 생각도 사라지니까요.
거기다가 택시에 타는 술 취한 손님들을 보고 저도 정말 많은 반성을 했습니다. 술에 취해서 운전석을 발로 차고 젊은 사람들이 저에게 소리를 지르며 욕을 할 때면 예전에 제가 저런 모습이었다는 생각에 정말 수치스럽고 부끄럽더라고요. 다른 약이나 치료보다 확실한 본보기가 됐죠. 술 끊고 약까지 먹으니 간과 혈압도 점차 회복되어 갔어요. 저는 제 바람대로 딸의 결혼식에 멀쩡히 딸 손을 잡고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건강해졌습니다. 제가 건강해지자 누구보다 딸이 좋아했어요. 딸은 사실 제가 술 끊겠다고 했을 때 믿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1년이나 버티는 모습을 보니 이젠 믿을 수 있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술을 끊고 나니 가족들 사이도 아주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도 말은 여전히 퉁명스럽게 했지만 그래도 전보다 절 많이 챙겨줬고요.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젊어서 내내 떨어져 지내다가 지금이라도 같이 붙어서 살아보니 내심 좋더라고요. 아내가 아침마다 챙겨주는 옷을 입고 출근하고 아내가 차려준 밥도 매일 먹으니까 절로 건강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왜 진작 이렇게 살지 못했을까 후회가 되기도 하고요. 전 어렵게 다시 찾아온 행복이니 오랫동안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더 성실하게 살려고 노력했어요. 딸은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사위 될 친구를 소개받고 상견례도 했고요. 그쯤 되니 돌아가신 장인 장모님이 떠오르며 그분들의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예비 사위인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한 친구였는데도 100%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사업이 잘 되기는 한다는데 늙은이 노파심에 괜히 자기 사업을 한다는 것도 뭔가 불안정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체격에 비해 배가 나온 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딸아이가 결혼하면 아무런 걱정 없이 행복하게만 살았으면 싶어서요. 제가 이렇게 이기적입니다. 제 아내는 평생 그렇게 고생을 시켰으면서 예비 사위가 제 딸을 조금이라도 힘들게 하면 가만두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도 별 탈 없이 딸아이의 결혼이 진행되던 중 제게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서울 외곽 한 호텔에 손님을 내려주고 나오는 길이었죠. 평일 오전이었는데 호텔 앞에 차들이 줄지어 서 있어서 입구를 벗어나지 못하고 한참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절대 봐서는 안 되는 장면을 목격을 했어요. 글쎄 저희 예비 사위가 정장을 쫙 빼입은 채 역시나 쫙 빼입은 여자와 호텔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보고 만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그 순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대로 가만히 있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도 처음엔 당연히 제가 잘못 본 거라 여기고 두 눈을 마구 비볐어요. 그리고 그대로 차를 호텔 입구에 주차하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똑바로 확인해야 할 것 같아서요. 전 예비 사위로 보이는 남자의 뒤를 바짝 쫓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비 사위가 분명했어요. 엘리베이터 앞까지 들어가는 모습을 봤는데 분명하더라고요. 옆에 여자와 엘리베이터를 타며 희희낙낙하는데 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전 예비 사위가 탄 엘리베이터가 몇 층에서 내리는지 확인하고 그대로 옆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어요. 다행히 예비 사위와 여자가 객실 문을 열고 들어가려는 순간 뒷모습을 확인했습니다. 전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아 이성을 잃고 그대로 객실 문으로 돌격을 했어요. 너희 개자식 거기 안 서? 아버님! 예비 사위인 제 눈을 보자마자 놀라서 두 손으로 입을 틀어 막더군요. 우당탕탕 객실 문이 닫히기 전에 전 문을 활짝 열고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저희 갑작스러운 등장에 예비 사위 이 자식이 놀라 어쩔 줄을 모르더라고요. 전 그대로 예비 사위의 머리끄덩이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네가 제정신이냐? 내가 절대 널 가만두지 않겠다. 욕을 퍼부으면서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제 앞에 상상도 할 수 없는 기야말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호텔 객실 안은 예비사위처럼 정장을 입은 직원들이 둘러앉아 한창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알고 보니 예비사위가 호텔에 온 이유는 회사 일 때문이었습니다. 예비사위와 함께 객실로 들어간 여잔 사위의 비서였고요. 그 순간 예비사위의 머리를 잡고 있던 손을 놔버렸어요. 사위는 미간을 잔뜩 찡그리고 있는데 전 그대로 뒤도 안 돌아보고 미친 듯 객실을 빠져나와 도망쳤습니다. 이건 뭐라고 말할 핑계도 없었어요. 제가 욕을 퍼부으며 달려온 걸 예비사위도 똑똑히 봤으니까요. 제 인생은 도대체 왜 이런 줄 모르겠습니다. 왜 저는 자꾸만 틀린 선택을 하고 마는 걸까요?
이제 좀 가족들과 잘 지내나 싶었는데 그날 이후 전 또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돼버렸습니다. 글쎄 예비사위가 그날 호텔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래처와 미팅이 있었대요. 제가 욕을 하며 달려든 모습을 그분들이 다 봐버려서 예비사위가 아주 곤란했나 보더군요. 딸아이에게 쪽팔려서 이제 어떡하냐고 쏘아붙였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예비사위 입에서 파혼까지 하자는 말이 나왔답니다. 아빠 설마 또 술 먹은 거 아니야?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그런 짓을 해? 딸, 아빠 술 안 먹어. 그날은 내가 진짜 어떻게 됐었나 봐. 아니 근데 예비사위가 여자랑 둘이 호텔 들어가는 모습을 봤는데 가만히 있을 장인이 세상에 어딨어? 이 인간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그래서 당신 지금 잘했다는 거야? 그날 일로 전 대역죄인이 됐습니다. 예비사위는 아직도 화가 안 풀렸는지 계속 파혼하자고 하고 있어요. 딸아인 제 얼굴도 보질 않습니다. 이제 다 제 잘못이라며 원망하고 있어요. 전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이에 제가 쪽팔림을 무릅쓰고 사연을 보낸 거예요. 많은 분들에게 조언을 듣고 싶어서요. 여러분이 저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해야 예비사위의 마음을 다시 돌려올 수 있을까요? 제 팔자는 도대체 왜 이 모양인지 모르겠습니다. 현명하신 여러분의 의견 기다릴게요.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자식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지금까지 저의 기나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